강태호 씨의 낡은 심장은 이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 그 자체가 응축된 결실이었습니다. 60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그의 몸은 이제 기름칠이 절실한 녹슨 기계와 다름없었지요. 그는 20살 푸른 청춘의 패기로 대한민국 중공업의 심장인 조선소에 발을 디딘 후 40년 가까이 뜨거운 용접 불꽃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쉴 새 없이 터져 오르던 용접봉의 굉음과 귓가를 때리던 쇳물 소리, 그리고 몸 깊숙이 스며든 짙은 페인트와 유압류 냄새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숙련된 기술자의 삶이 남긴 깊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 굳은 살 아래에는 가족을 향한 묵묵한 책임감이 핏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묵직한 책임감은 이제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어 고스란히 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그의 일상은 종합병원, 심장내과 의사의 담담한 한마디와 진단서 한 장으로 거대한 크레인이 무너지듯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단서에는 중증 퇴행성 승모판 폐쇄부전이라는 복잡하고 생소한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마다 피가 역류하는 고통.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고, 아파트 2층 계단을 오를 때도 마치 3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등에 진 것처럼 숨이 턱 막히고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의 낯빛은 점차 창백해졌고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퇴행성 심장 판막증입니다. 상태가 많이 진행되셨습니다. 지체하면 심부전으로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고 권위의 의료진을 통해 긴급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1,2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입원 기간 및 재활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건조하고 무감각했지만 태호 씨에게는 날카로운 벼락처럼 느껴졌습니다. 1,200만 원. 이 돈은 그의 생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가치였지만 현재 그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뿐인 아들 강지훈 씨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던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세운 스타트업 사업 자금으로 모두 털어넣은 뒤였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지훈 씨의 사업 투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그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합친 금액의 80%에 달했고, 지훈 씨의 사업은 아직도 수익은커녕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후 대비는커녕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훈 씨와 며느리 서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구나.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태호 씨는 목소리에 떨림이 섞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특히 자식의 사업에 모든 것을 걸어준 투자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를 향한 걱정보다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시간, 낭비에 직면한 짜증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은 아버지의 병간호가 아닌 사업의 압박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스타트업 투자 유치권 때문에 융통할 돈이 단돈 10만 원도 없어요. 다음 주가 마감인데 거기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빠지면 저희 사업은 그대로 망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넣어주신 몇억 원의 투자금도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 지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심지어 약간의 협박 섞인 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보다 자신의 사업 실패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영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태호 씨와 눈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 구입한 듯한 프랑스 H사의 로고가 선명한 고가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며 지훈이의 팔을 살짝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아버님. 이 사업만 성공하면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아버님 최고급 병원으로 모실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대기업 투자자에게 설득하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 사정이 더 급하겠지. 그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노인인 척 애써 그들을 이해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심장은 이제 통증을 넘어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숨을 짓눌렀습니다. 내 생명이 내가 평생 벌어준 돈 앞에서 단지 미래의 잠재적 투자금 회수 가능성보다 낮게 평가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뼈아팠고 그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병마와 혈육에게 동시에 버려진 고독 속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심장 부근의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의식을 괴롭혔고 새벽 2시경 며느리 서영 씨의 SNS 알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블릿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태호 씨의 눈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휘황찬란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서울 강남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사랑하는 우리 아빠 환갑 잔치, 3천만 원 FLEX, 역대급 파티, 최고급 샴페인 타워와 캐비아, 그리고 엘사 명품 가방, 우리 부부 행복하게 오래 살자 라는 문구와 함께 화려하게 웃고 있는 지훈이와 서영이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건배하며 들고 있는 샴페인은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빈티지였습니다. 태호 씨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내 생명이 1200만 원의 가치도 없었구나. 나에게는 파산이 코앞이라던 내 아들이 장인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보다 2배가 넘는 3천만 원을 흥청망청 쓰는구나. 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이미 버려지고 대체된 부품이었구나. 나를 살릴 돈은 없었지만 처가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썼구나. 그의 손이 떨리면서 태블릿을 놓쳤습니다. 병실은 다시 끔찍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호 씨의 눈빛은 절망을 넘어선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심장은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의 심장이 아니라 어떤 냉정한 복수를 품은 기계의 심장처럼 규칙적이고 단단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 인천 구도심의 낡은 창고 부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땅은 이제 그의 마지막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과 고독감, 그리고 미뤄진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강태호 씨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수술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퇴행성 판막은 그의 숨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짓누른 것은 병마가 아니라 혈육에게서 온 냉정한 거절과 배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병마보다 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차가운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술비를 위해 고통스러운 심장 통증을 무시하고
보험금을 해지하거나 빚을 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의 유산은 나를 구원한 이에게 쓰여야 한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생존 원칙이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보호자분이 안 계시네요. 다음에 오실 때 꼭 보호자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호 씨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낯빛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잠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1층 로비, 묵직한 가죽 소파가 놓인 VIP 라운지 쪽에서 누군가 태호 씨를 알아보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슈트 차림의 남성. 마치 화보에서 걸어 나온 듯한 세련된 백발과 주위를 압도하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태호 씨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마치 오랜 스승을 대하듯 두 손을 공손히 모아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까웠습니다. 강태호 선배님 맞으시죠? 저 최현석입니다. 태평건설 회장 최현석입니다. 30년 전에 부산 조선소에서 선배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 후배입니다. 최연석? 30년 전 부산 조선소에서 갓 들어온 인턴 후배였습니다. 태호 씨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30년 전 조선소 현장은 늘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현석 씨는 태호 씨가 맡았던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때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인화성 물질을 옮기다 갑자기 솟아오른 불길에 갇혔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대피했지만 태호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지는 H빔 잔해와 연기를 뚫고 현석 씨를 끌어내 살렸습니다. 태호 씨는 그 과정에서 오른쪽 팔뚝에 아직도 남아있는 깊은 화상 자국을 얻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 일을 그저 동료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 여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석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은혜를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선배님, 그때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불타는 현장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지금의 태평건설은 없었겠죠. 그때부터 선배님은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사실 선배님 수술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측에 연락해서 선배님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고 조용히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현석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지훈 씨 부부의 계산적인 눈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태호 씨는 당황했지만 곧 현석 씨에게서 믿기 어려운 제안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진단서 받습니다. 수술비 1,200만 원. 제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절대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갚고 싶었던 빚입니다. 선배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저의 숙명입니다. 현석 씨는 개인 수표가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표 액수는 1,200만 원이 아니라 최고급 병실과 재활 비용까지 포함된 넉넉한 5천만 원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혈육이 외면했던 생명의 끈을 30년 전 은혜를 기억하는 타인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태호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차가운 각오를 새겼습니다. 그는 지훈 씨 부부가 그에게 주지 않은 인간적인 가치를 타인에게서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조용히 주변에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귀띔했어요. 그리고 선배님 명의로 된 인천 구도심의 그 낡은 창고 부지 말입니다.
제가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 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곳이 곧 50억 원 이상의 가치로 폭등할 겁니다. 당국이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주상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일주일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전에 선배님께서 재산권을 정리하고 안전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자식분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현석 씨는 태호 씨의 아들 부부가 병실에서 보인 냉정한 태도를 이미 병원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들었기에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태호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이 아닌 충격과 함께 새로운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창고 부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라며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이제 그 땅은 50억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외면한 자식들은 이 땅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현서가 고맙다. 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 돈 없는 아버지로 쉽게 버려지는 늙은이로 살지 않겠다. 이 재산은 나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으니 이제 나의 의지로만 나를 인정해 준 가치 있는 곳에 쓰일 것이다. 너의 그 청년 기술 교육 재단 설립 구상을 듣고 감명받았다. 내가 평생 익힌 기술을 젊은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나의 마지막 유산을 바치겠다. 태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새로운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창고 부지의 비밀은 이제 태호 씨의 마지막 싸움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수술 후 입원 기간 동안 현석 씨의 법무팀과 함께 이 50억 유산을 유언 대용 신탁 형태로 처리할지 아니면 공익 신탁 형태로 전환할지에 대한 냉정한 법적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들 부부의 행동을 법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50억 원대 창고 부지의 소문은 결국 태호 씨의 예상대로 그리고 현석 씨의 정보대로 아들 지훈 씨와 며느리 서영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도시 재생 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전문 뉴스와 인터넷 기사 그리고 지훈 씨의 탐욕스러운 사업 파트너들의 입을 통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황금 동아줄이 바로 아버지의 명의로 그것도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낡은 땅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만 손에 넣으면 그들이 짊어진 수억 원대의 사채빚과 실패한 스타트업, 투자금 회수의 압박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1,200만 원의 수술비를 외면했던 그들의 태도는 문자 그대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훈 씨 부부는 태호 씨가 현석 씨의 도움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하여 자택으로 돌아온 뒤부터 극진한 효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절정에 달했고 이 모든 것은 태호 씨의 치밀한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병을 넘어 그들은 마치 상주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훈 씨는 새벽 6시에 맞춰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조용히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급 유기농 빵인데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틀어드릴게요. 라며 그는 필요 이상으로 밝은 목소리를 냈고 마치 자신의 죄를 씻으려는 듯 과도하게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신경질적인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밤새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분할지 고민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서재를 정리해드린다는 핑계로 들어와 재산,
문서나 인감 도장을 찾으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서랍 구석구석을 뒤졌고 태호 씨는 그를 짐짓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의 자물쇠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서영 씨는 친정에서 받았을 법한 최고급 A 한우 세트와 자연산 산삼, 배양근 보양식을 매일 정성껏 끓여왔습니다. 그녀는 보양식을 들고 온 후에는 반드시 태호 씨의 방에 오래 머물며 주변을 둘러보거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저희가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사기꾼이 많다고 하던데 인감 도장은 저희가 은행 금고에 넣어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친절했지만 태호 씨는 오히려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보양식이 아닌 태호 씨의 서랍 속 어딘가에 있을 재산 문서와 인감, 도장을 끈질기게 쫓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합가 제안은 그들의 위선의 정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 혼자 계시면 불안합니다.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해요.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자식된 도리이지요. 저희가 모시면서 아버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집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훈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50억을 놓치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다짐처럼 태호 씨에게는 해석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과거 1200만 원을 거절했던 냉혹한 얼굴을 보았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태호 씨는 이 모든 것을 냉정한 연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이전의 사랑과 정은 완전히 말라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밀 일지에 꼼꼼히 기록하고 현석 씨의 법무팀에 보고했습니다. 저들의 행동에는 단 한 조각의 진심도 없다. 오직 나의 인감 도장, 50억 땅 문서만이 저들의 목표다. 저들의 위선이 깊어질수록 나의 결정은 더 확고해진다. 그러나 지훈 씨의 초조함은 길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사채빚과 투자금 압박, 그리고 곧 다가올 정부의 도시재생구역 발표 시점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지훈 씨를 협박했고 그는 하루라도 빨리 그 땅을 매각해 현금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임박해오자 지훈 씨의 표정에는 신경질적인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맴돌았습니다. 결국 지훈 씨는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태호 씨에게 가장 조심스럽지만 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인천 땅 말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구역 지정 발표 후에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모든 매각 과정을 대리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아버님 몸이 불편하시니 저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써주시면 저희가 가장 안전하고 높은 값에 처리하겠습니다. 태호 씨는 평소보다 더 느리고 일부러 맥락을 놓치는 듯한 어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싶구나. 그 땅은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으련다. 너희는 너희 일에만 집중하거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지훈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화산처럼 폭발 직전의 경직으로 굳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초조함, 분노,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이 사업이 망하면 저희는 영원히 재기할 수 없습니다. 태호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그 순간
마지막 미련의 실타래 마저 불타 사라졌습니다. 파국은 임박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은 마침내 파국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가 창고 부지 매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매일같이 압박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시작되어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우 소리는 거실 안에 숨막히는 침묵과 묘한 불길함을 조성했고, 창문은 외부의 빛을 차단한 채 어둠만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태호 씨의 집은 마치 곧 터져버릴 듯한 압력속 같았습니다. 지훈 씨 부부는 마치 사냥을 나선 굶주린 맹수들처럼 중대한 서류 봉투를 들고 태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가식이나 친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과 집착, 그리고 절박한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펼쳤고, 서영 씨는 필기구를 쥔 채 태호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내일 아침까지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꼭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는 살 수 있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경고이자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은 공포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서류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영 씨는 매각 위임장과 함께 반들거리는 인감증명서를 태호 씨의 앞에 거의 내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불효했지만 후회하고 있어요. 이 땅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재산이잖아요. 지금 쓰시면 저희는 재기하고 나중에 아버님께 더 좋은 걸로 보답할 수 있어요. 저희가 파산하면 누가 아버님을 돌볼 거예요?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저희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태호 씨는 심장이 아닌 영혼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두 젊은이의 차갑고 굶주린 눈빛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그들 자신의 위선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은 내가 가지고 있기로 했다. 너희 일은 너희 힘으로 해결하거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너희는 이미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태호 씨는 단호하고 고요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결의는 두 젊은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면서 지금 저희가 망하면 아버지도 누가 돌보겠어요? 저희가 망하면 아버지는 쓸쓸하게 혼자 죽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세요? 그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노후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위선이 완전히 벗겨진 그들의 언사는 더 이상 아들이나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노인에게 가해지는 노골적인 협박과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눈을 감고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를 도울 의무가 이제 없다. 너희는 이미 1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나에게 너희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내 생명보다 너희의 허영이 더 중요했던 것을 이제 너희는 나의 자식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지훈 씨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의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럴 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저희 거잖아요. 저희가 다 가질 거예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와 인감 도장을 힘껏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50억 원의 재산만이 보였습니다. 태호 씨가 손으로 서류를 막자 흥분한 지훈 씨는 그만 아버지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비켜요. 이대로는 다 망한다고요. 이젠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퍽!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태호 씨의 마른 몸이 거실 바닥에 딱딱한 나무 모서리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관자놀이 부근에서 솟아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심장의 통증보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충격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서영 씨는 쓰러진 태호 씨를 바라보았지만 서류를 챙기려 몸을 숙이는 지훈 씨를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일말의 양심을 압도한 것입니다. 태호 씨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끊어졌구나. 혈육의 정이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끊어지는구나.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다. 그러나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냉정하고 단호한 결의의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 미리 손에 쥐고 있던 무선 호출기를 은밀하게 눌러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최연석 회장의 법무팀 변호사 2명과 사설 경호원 1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태호 씨는 이미 지훈 씨 부부의 만행을 예상하고 그들이 재산권 행위를 강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석 씨와 함께 법적인 조치와 증거 확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쓰러진 태호 씨를 부축하며 단호하고 공적인 목소리로 지훈 씨 부부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 강요 미수 및 노인 학대 폭행 현행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증거 보존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 강태호 씨의 신변 보호 및 재산권 보전을 위해 일체의 접근 및 재산권 행위를 즉시 중지하십시오. 귀하들의 행위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조차 폐륜으로 간주되어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서류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지훈 씨 부부는 예상치 못한 변호사의 등장과 아버지의 냉정한 태도에 당황하여 동상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확인한 태호 씨는 현석 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어떠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파국,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왔습니다. 강태호 씨는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마뿐 아니라 혈육에게 받은 상처까지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낯빛은 병색을 완전히 떨쳐내고 40년 조선소 생활에서 비롯된 장인의 단단함과 고독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다크 네이비 정장 차림으로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조력자인 최연석 회장과 그의 법률 대리인이 자리했고 맞은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분노에 떨고 있는 지훈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 부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과 같았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지난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애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참회보다는 50억 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사업,
실패에 대한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절박했어요. 사채 빚이 저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버지 옆에서 평생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유산을 저희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며느리 서영 씨 역시 흐느끼며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불효했지만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상속 포기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땅만 있으면 저희는 재기하고 아버지께도 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아버님 아들 며느리잖아요. 저희를 버리시면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서류 봉투를 쥐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그 모습은 이전의 위선적인 모습보다 더 추해 보였습니다. 태호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지난 몇 주간 나에게 보여준 행동, 그것이 너희들의 진심이었고 너희들의 전부였다. 너희는 1200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나의 생명을 포기했고 결국 50억 원 앞에서 나를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심지어 그 장면은 증거로 남아있다. 그 순간 너희와 나의 인연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적으로도 완전히 끊어졌다. 너희의 잘못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인간적인 존중과 최소한의 애정조차 단 한 조각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태호 씨는 변호사에게 미리 준비한 공익신탁 및 유언공증 서류를 펼쳐 읽도록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서류의 핵심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본인 강태호는 생존 시에 본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창고부지 시가 50억 원 상당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청년기술교육재단과 칭해 공익신탁합니다. 신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연수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을 위해 영구히 사용될 것입니다. 재단의 주된 후원자는 강태호 본인과 평생의 은인인 최연석 회장으로 명시하며 강지훈과 강서영은 이 신탁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그리고 어떠한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하도록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지훈 씨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눈앞에서 그것도 완전히 낯선 공익재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절망 그리고 분노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지훈 씨는 테이블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의 파산과 아버지의 유산 상실이라는 이중의 나락을 경험했습니다. 태호 씨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정이 완전히 배제된 차가운 심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는 1200만 원으로 내 생명을 포기했으나 나는 50억 원으로 너희와의 인연을 끊는다. 내가 너희를 내쫓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나를 그리고 이 유산을 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마지막 유산은 너희의 탐욕이 낳은 처절한 결과뿐이다. 이 재산은 너희의 탐욕 대신 피와 땀의 가치를 아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여는 데 쓰일 것이다. 그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후계자들이다. 며느리 서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통곡은 재산을 잃은 슬픔이었지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는 주먹을 쥐고 몸을 떨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놓친 뒤였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이 결국 그들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지훈 씨 부부는 회의실을 나갈 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에는 씁쓸함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강태호 씨는 청년기술교육재단의 주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석 씨의 도움을 받아 재단의 운영에 참여했고 자신의 제2의 고향이었던 부산 조선소 인근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지식을 젊은 기술자들에게 전수하며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용접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가치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낡은 심장은 새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혈육의 굴레가 아닌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과 선생님, 아버지라는 존경의 호칭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유산 대신 수많은 청년, 기술자를 키워내는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잔잔한 바닷바람이 부는 조선소 근처 해변을 거닐며 태호 씨는 깊은 평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으나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의 남은 삶은 후회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삶의 가치, 그리고 돈의 진정한 쓰임새를 되묻는 묵직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